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색부럭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 징조, 대박의 징조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흔히 대박의 징조로 꼽히는 것이 많다고 해요. 예를 들어 무대 위에서 바지가 터지면 대박이 난다든지, 녹음실에서 귀신을 보면 그 앨범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등 말이죠. 한 유명 배우는 집에 화재 사고가 난 후 출연작마다 대성공이 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은 징조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징조로 가득 차 있고 평범한 일반인도 늘 징조를 느끼며 삽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요. 다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죠. 우리가 이런 징조들을 안다면 좋은 일은 기쁘게 맞이할 수 있고 나쁜 일은 전화위복으로 돌릴 수도 있겠죠. 오늘은 우리의 상황을 읽을 수 있는 징조에 대해 대한민국 1%가 찾아가는 운명 카운셀러이자 주역학자 김승우 저자의 징조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의 못된 행동 하나를 보면 나머지도 미루어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그 사람의 착한 행동 하나를 보면 다른 면에서도 착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마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면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재수가 나쁜 사람은 종종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운명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역에서는 징조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단서로부터 다른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때 그 단서를 징조라고 부릅니다. 왠지 알 수 없는 흉측한 일이 벌어지면 그것을 시작으로 나쁜 일이 연이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옛 도인들은 흔히 징조를 해석하여 앞날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주역에서 미래를 알아내는데 많이 쓰입니다. 미래를 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점을 재는 것이고 둘째는 징조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지인 A는 성품이 아주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척 봐도 귀티가 났고 관상가가 보면 필경 그의 미래가 훌륭하게 풀린다고 예언할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A가 친구와 단둘이 술을 마시는 중이었습니다. 계절은 화창한 여름날, 한가롭고 정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먼지와 함께 꽃잎이 휘날렸습니다. 이때 공교롭게도 A의 술잔에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반면 맞은편에 앉은 A의 친구는 먼지가 날라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는 두 사람의 상황이 정반대로 엇갈린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연으로부터 꽃잎을 선물 받고 다른 한 사람은 먼지가 들어가 눈이 따가웠습니다. 재미있는 일이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냥 웃고 넘길 일은 아니었습니다. A는 며칠 후 선거에 이겨 국회의원이 되었고 친구는 언제나처럼 일이 자꾸만 꼬이고 있었습니다. 징조란 이런 것입니다. 우연에 숨어있는 대자연의 섭리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점을 치고 항상 징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징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굉장한 낭비입니다. 하늘은 항상 미래를 보여주는데 왜 사람은 이것을 놓치고 사나요? 징조는 흔합니다. 아니, 모든 것이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연현상 중에는 그저 아무 뜻 없는 우연도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출현하는 징조도 분명 존재합니다. 미래를 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매우 유용하고 유리합니다. 그것이 여러 날 후이든 바로 잠시 후에 나타나든 각오나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징조를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뿐이죠. 그러니 평소에 경계를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운명을 두려워한다고 말이죠. 물고기는 물에 살고 사람은 기운의 바다에 삽니다. 일상은 징조로 가득 차 있고 모든 사물과 사건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징조가 알려주는 뜻이 보입니다. 운명은 가볍게 볼 것은 아니지만 그리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일기예보처럼 힌트를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운명의 힌트이자 신의 비밀인 징조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왠지 뭐든 잘 될 것 같다는 느낌도 징조입니다. 어느 날 아침 제이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잠을 푹 잤기 때문인가 하고 생각해봤지만 제이는 원래 매일 밤 잘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몸의 컨디션이 평소보다 좋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이는 그러려니 하고 출근길에 나섰는데 거리에서 스치는 사람들에게 왠지 모르게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칠 사람인데도 일부러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람은 원래 기분이 좋으면 주변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법입니다. 제이는 회사에 도착해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의욕이 불끈불끈 솟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어진 일이니 그저 묵묵히 진행할 뿐이었죠.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일 자체가 꽤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제이는 오늘 자신이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의욕이 넘치고 매사에 용기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좋은 일이 아닌가요? 제이는 가족에게도 평소보다 친절하게 대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제보다 컨디션이 더 좋았습니다. 힘이 마구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학에서는 사람이 너무 우울한 것도 병으로 보지만 반대로 기분이 지나치게 좋은 것도 병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제이는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은 아닌 것 같았죠. 아니면 이제야 철이 든 걸까요? 사람이 철이 들면 주어진 조건에 대체로 만족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제이는 평소에도 자신이 하는 일에
크게 불만을 느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무엇인가 정신에 희망이 깃든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죠. 제이의 변화는 어떻게 생긴 걸까요? 당시 저는 제이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가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기분이 너무 좋고 뭐든 잘 될 것 같은 육감이 드는데 엉터리 없는 생각일까요? 웃으며 묻는 제이에게 저는 이것이 징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제이의 마음 또는 영혼에 깃든 이 밝고 활기찬 생각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이에게 물어보니 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분명 징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짐짓 미래를 육감하고 기분을 느끼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생을 살면서 그런 때를 종종 겪었습니다. 제이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미래의 일이 보이고 느껴지는 것이죠. 물론 미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의 일을 기분으로 먼저 느낄 수는 있습니다. 텔레파시라는 것은 보통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무한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혼은 그것을 자신의 뇌에 투사합니다. 이때 뇌는 내용은 정확히 몰라도 기분을 느낍니다. 불길한 느낌일 때도 있고 아주 좋은 기분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제이는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는 괴상으로 뇌 지혜에 해당합니다. 이는 꽁꽁 얼었던 겨울 땅이 녹아 대지가 크게 활동하는 것을 뜻하고 커다란 사업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고자 할 때 이 괴상은 아주 상스러운 앞날을 예고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이 오르고 뭔가에 가로막혀 묶여있던 사업이 다시 시작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제이는 이제 이러한 뜻을 알고 좀 더 진취적으로 앞날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행운을 맞이할 것입니다. 돈의 흐름을 막으면 운도 막힙니다. 엘은 가계부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죠. 다름 아닌 생활비 지출이 왜 늘어났는가의 증거입니다. 이런 현상은 2달째 이어졌고 이번 달에도 씀씀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엘은 살림을 잘했고 사치를 부리거나 허튼 곳에 돈을 쓰는 타입도 아닙니다. 나름 안전하게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생활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가족들과 외식한 것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니면 아이들 학원비가 문제였을까요? 그도 아니면 남편이 돈을 많이 썼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득이한 경우 말고는 돈을 쓴 곳이 없습니다. 완전히 합리적인 지출이었죠. 그러나 가계부에서 지출이 증가한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것도 2달을 넘어 3달째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일은 사소하고 평범한 일입니다. 수입이 적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 뿐입니다. 문제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출이 많아졌으니 어딘가에서 줄여야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수년간 지속된 생활비 균형이 무너진 것은 하나의 징조였습니다. 그동안 이상 없던 가게가 지금 와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나중에 생각해도 됩니다. 지금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징조에 의한 미래는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괴상으로는 택수곤입니다. 이는 호수가 말라가는 것으로 재정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필경 더 큰 돈을 쓸 일이 불쑥 출현할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미래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무엇인가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외식도 금하고 아이들 학원비도 줄여야 합니다. 피아노는 안 배워도 좋고 입시학원도 안 가도 됩니다. 처량한 일이죠.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과감하게 생활을 개편해야 합니다. 지금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더 큰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절약과 소비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한 달 앞선 소비가 파멸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달 늦은 절약도 파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운명이란 총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사건, 약간 많은 지출 등도 큰 사건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명의 단서, 징조는 운명 자체를 연습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호메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산이 내게 오지 않으면 내가 산을 향해 가리라고. 돈과 관련해서 다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애는 매우 착실한 주부였습니다. 사치 부리는 일도 없고 늘 아끼고 절약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의 적은 월급으로 새아이를 키우면서 저축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애의 지나친 절약이 아이들의 생활을 심하게 위축시킨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분식집 한 번 못 가고 예쁜 운동화도 못 신었습니다. 물려받은 옷, 얻어온 옷을 그냥 입고 지냈죠. 남편 역시 퇴근 후에 밖에서 차 한잔 못하고 일찍 귀가했습니다. 물론 친구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쓸 수 있는 경비가 전혀 없으니 항상 집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외식도 하지 않았고 여행이나 여름 휴가도 없었습니다. 가족 모두 사는 것이 고달플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축을 하며 사니 미래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애는 매달 쌓여가는 통장 잔고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쓸 수 있는 여윳돈이 전혀 없었죠. 애는 안 써도 좋은 것을 철두철미하게 출연했습니다. 반찬은 늘 최소한만 만들고 라면조차 사 먹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곳은 걸어다니고 항상 전철을 탔습니다. 물론 외출 자체를 극력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비와 차비가 아까워서였죠.
전화는 아예 걸지 않고 걸려온 전화만 받습니다. 아이들은 핸드폰이 아예 없었고 남편 역시 핸드폰이 있으나 걸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애는 세상 최고의 구두쇠라 할 만했습니다. 애는 남편은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였죠. 이런 집안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애네 가정은 분명 흉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애는 어려서부터 이와 똑같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너도 나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말이죠. 그러나 현대에 와서 이렇게 살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이것은 아주 나쁜 징조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애는 나쁜 징조 덩어리이고 악마의 살림살이를 배운 것과 같습니다. 주역의 괴상으로는 뇌 화풍입니다. 이는 쌓여간다는 뜻이 있어 제법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그토록 쌓여가는 것이니 좋은 일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애네 가족에게는 현재 재앙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생활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남편은 오래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요? 잘 안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찍 해고당할 수도 있고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성장하는데 나쁜 기질이 쌓여갑니다. 대학도 제대로 못 갈 것이고 친구도 없을 것입니다. 뇌화풍은 몸이 무거워진다는 뜻도 있으니 사고를 당하거나 병이 날 수도 있고 심지어 감옥에 가는 수도 있습니다. 애네 가족은 현재 위태롭게 살아간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짠내나게 모은 돈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돈이란 써야 들어오는 것이라고.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돈이란 어느 정도는 의무적으로 써야 합니다. 돈은 흐름입니다. 앤처럼 흐름을 막고 가두어 놓기만 하면 언젠가 돈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모아놓은 돈도 맥없이 소진됩니다.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나치게 절약하는 생활 습관 때문에 가족들의 영혼이 현재 심하게 위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치의 여유도 없이 각박하게 살고 있으니 불행이나 불운에 대한 저항력이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한번 무너지면 재기할 힘도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옥죄어져 있어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재앙만 기다리는 셈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힘이 아예 없고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뇌화풍이라는 괴상은 어둡다는 뜻도 있습니다. 태양이 땅 아래 깊은 곳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이들은 오래 살지도 못할 것입니다. 영혼의 활동이 정지되어 있는데 몸의 건강인들 잘 지켜지겠나요? 쓰는 것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너무 많이 쓴다 싶으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절약하다 보면 변화에 대처할 능력도 상실됩니다.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겠나요? 이런 집안 사람과 누가 사귀고 싶어 할까요? 운명이란 인간과 교류하면서 좋아지는 법인데 N의 가족은 현재 심하게 고립되어 있습니다. 행운의 느낌은 편안하고 강렬합니다. 1985년에 저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뉴욕에 있었는데 특별히 무슨 목적이 있었다거나 사업을 하러 간 것은 아니었고 모진 운명을 털어내기 위해 장기 여행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다녀온 이후로 과연 애고는 사라지고 새로운 운명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뉴욕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교포들을 위해 미주 중앙일보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바둑 대회였는데 참가자는 한국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본인, 중국인도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바둑을 배운 사람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동양 3국의 사람들만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법 국제 행사처럼 큰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바둑을 둘 줄 알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우승자에게 주는 상품을 받기 위해서였죠. 우승 상품은 바로 비디오 플레이어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그 시절에는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집에서도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아주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갖고 싶었습니다. 당시 비디오 플레이어는 가격이 꽤 비싸서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고 더구나 저는 그것을 살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드디어 바둑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첫 판에서 이겼습니다. 마침내 토너먼트가 막이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2회전에서 재미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2회전에 오른 선수들이 홀수여서 추첨으로 부전승을 뽑았습니다. 수십 명의 선수들 가운데 제가 부전승에 뽑힌 것입니다. 운 좋은 일이었죠. 그래서 2회전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3회전이 열렸습니다. 3회전에서는 제가 이겨서 4회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4회전에 오른 선수들도 인원이 홀수여서 부전승을 추첨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또 뽑힌 것입니다. 한 대회에서 2번이나 부전승에 뽑힌 것은 대단한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전승으로 올라간 5회전에서도 이기고 결국 결승전에 나갔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승부입니다. 상대방은 중국인 참가자였는데 놀랍게도 그가 경기 중에 실수를 하는 바람에 제가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승 상품인 비디오 플레이어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품 자체도 좋았지만 부전승을 2번이나 했다는 것에 더욱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는 하늘이 저를 점지해 준 것이 아닐까요? 괴상으로는 천택리라는 것으로 이는 하늘이 주는 선물을 받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늘의 선물이라고 해봐야 비디오 플레이어 하나였지만 실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비디오 플레이어는 제가 바둑을 열심히 두어서 받아낸 것이고 천택리의 징조는 오래오래 남을 것입니다. 과연 저는 바둑대회 이후에도 미국 생활에서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천택리의 징조는 결국 애군을 물리치고 행운의 시절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매우 부지런한 편이지만 하늘이 주는 선물은 아주 좋아합니다. 천택리는 제가 특히 좋아하는 괴상인데 미국에서 제가 이 징조를 받아온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저는 바둑대회를 통해 징조를 얻고 나서 이후의 인생은 잘 될 것이라는 직감이 몸에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행운의 느낌은 편안하고 강렬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오래전 일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유명한 빌딩에서 파티가 열렸는데 참석 인원이 100명이나 되는 큰 행사였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해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행사 진행자가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이제부터 행운의 주인공을 뽑겠습니다. 남녀 각 한 분씩 뽑을 것이고 상품은 여성분에게만 순금 $3 드릴 예정입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여기 모인 사람 중에 가장 행운이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행운의 여신, 행운의 남자라는 명칭을 붙여드립니다.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저 이벤트의 하나였을 뿐인데 명칭이 거창했습니다. 이어 추첨을 시작했고 한 여성이 뽑혔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서 그 여성은 기쁨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여성은 마침 한복을 입고 있어서 파티 분위기가 한층 더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진행자는 행운의 남자를 추첨했습니다. 여기서 당첨되면 파티 참석자 중에서는 최고로 운이 좋은 남자가 되는 것이므로 저도 기대를 잔뜩 품고 진행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행운의 남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진행자가 호명했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도 있었고 웃으며 진행자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뜻밖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행운의 남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행운의 남자인가? 저는 당시 모든 일에서 실패를 거듭하던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내가 행운의 남자라니. 저는 단상으로 나가서 진행자와 악수를 하고 행운의 여신과도 가벼운 포옹을 했습니다. 여성은 제게 축하합니다 라는 인사말도 건넸습니다. 자, 여러분, 행운의 남자에게 박수를 보냅시다. 진행자의 말이 떨어지자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미있게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고 상품이 없다는 사실을 고소해야 하는 사람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진행자가 나에게 행운의 남자라고 말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감동의 눈물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정말 감동했던 것입니다. 진행자가 저를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와, 이분은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네요. 상품 따윈 없어도 상관없다는 것 같군요. 여러분, 행운의 남자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줍시다. 저는 다시 자리에 돌아올 때까지 계속 울었습니다. 그 사건은 그
그날 행사에서 내내 화제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저를 이상하다던 표정으로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의 심정은 이랬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최고의 행운자라고 선포된 것은 앞으로 제게 정말로 행운이 발생할 것이라는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겠나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제가 뽑힌 것은 하늘의 계시임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제가 바라는 최고의 징조였죠. 괴상으로는 천하동인인데 이는 하늘이 이끌어주고 많은 귀인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 후 저는 점점 사업이 잘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언가 일이 잘 될 때마다 확신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계속 운이 좋아질 것이다. 당시 일은 지금 생각해봐도 감동이 벅차올라 눈물이 고이는 듯합니다. 이 징조의 약효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아직 큰 행운은 오지 않은 것이 아닐까요? 저는 항상 그날의 감동을 품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결국 운명 역시 우리 자신의 책임임을 알아야 합니다. K는 착실한 가장이었습니다. 평판도 좋았죠. 그리고 이제껏 운명은 대체로 순탄한 편이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녔고 몸도 건강했으며 가정도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를 당했습니다. 인도를 걷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차가 올라와 덮친 것입니다. 인도였기 때문에 편안히 걷고 있을 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K의 뒤에서 차가 인도로 올라와 덮쳤는데 그나마 다행히 오른쪽 팔뼈가 부러지는 것 외에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차는 앞에서 달려드는 차를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꺾었고 그만 인도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고는 100% 자동차의 과실이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것은 자동차들이지만 K가 이런 운명을 맞이하게 만든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것을 답하기 전에 K의 아내 입장을 살펴보죠. 아내는 남편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지만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요? 항의하거나 보상을 받는다고 끝나는 문제일까요? 운명이 슬픈 것입니다. 물론 최악의 운명은 피했지만 아내는 슬프고 또 슬펐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자동차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운명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이제 질문에 답을 해보죠. K의 사고는 운명적으로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런 것에도 책임을 따져야 할까요? 당연히 따져야 합니다. 운명은 하늘이 괜히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에게 그럴 이유가 있어서 그런 운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당연히 그 책임은 K에게 있습니다. 운명의 책임 말이죠.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K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중입니다. 이것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쁜 운명에 당하다니. 이는 무조건 당사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사람은 착실하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운명마저 본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성이 결혼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본인의 운명 때문에
처자까지 나쁜 운명에 휘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K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요? 어쩔 수 없는 일 아니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운명이란 거의 모두 방심과 오만 때문에 찾아옵니다. K는 착실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고 믿지만 이는 태만이며 오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소의 운명에 대해 두려움과 겸손함, 경건함, 조심성을 가져야 합니다. 착하게 열심히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아주 불길한 징조입니다. 좀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나쁜 운명이 닥치지 않도록 항상 반성하며 세상을 넓게 봐야 합니다. 눈앞의 일만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언제 어떤 운명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공자는 군자가 두려워해야 할 것 중 운명을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운명 역시 자기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편안한 세월이 오래가면 더욱더 운명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껏 별탈 없이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방심입니다. 앞일은 모른다는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나쁜 운명에 방비하는 셈입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함을 잃지 않고 가능하다면 징조도 살펴야 합니다. K는 한 번의 사고로 운명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앞날에 좋은 운명만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늘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운명 역시 자신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살아야만 하늘이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접하며 살아가고 환경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행복이나 불행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애써 운명을 개척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환경을 개선한다는 뜻입니다. 부자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돈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즉, 돈이 환경인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합니다. 돈이 방패막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돈 외에도 환경은 그 종류가 무수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프면 질병이 그의 환경인 것입니다. 친구가 많다면 이 또한 그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느끼기 때문에 내면 세계가 행복하고 불안하고 즐겁고 슬픕니다. 이 또한 우리 자신의 환경인 것이죠. 그러니 환경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 환경과 그 사람이 느끼는 환경입니다. 대개 이 두 가지 환경은 하나로 귀결되지만 사람에 따라 실제 환경과 느끼는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격이 무던한 사람은 바깥의 실제 환경이 나쁘더라도 크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반면 아주 사소한 일이 발생해도 그것을 심하게 괴로워하며 인생 전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낙천적인 사람과 비관적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환경을 사실 그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실제 환경이라고 여길 뿐이죠. 운명에 관한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조만간 큰 재앙이 닥치는 것도 모르고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그때 다시 생각해야겠다는 것이 보통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좋을까요? 느끼는 환경과 실제 환경이 좀 더 가깝게 맞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의 환경까지도 말이죠. 어려운 얘기 같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현실이 나쁘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좋다고 너무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끝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에 너무 깊게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위안이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작용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미래를 알 수 있고 또한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항상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겸손이라는 것도 그런 작용을 합니다. 사람이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기뻐하지 않고 조심한다면 그 자체가 하늘에 대한 겸손입니다. 평화로울 때 위기를 경계하지 않고 괴로울 때도 새로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을 가지면 미래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현재의 희망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김승호 저자의 징조와 함께 했습니다. 책에는 미리 알면 피해갈 수 있는 징조, 생활 속 징조를 해석해 운명을 바꾸는 법 등 우리 삶에서 겪는 다양한 일들과 그에 숨어있는 징조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작가님이 사람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주제들을 센스 있게 꼼꼼히 다뤄주신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상담자들의 사례들과 함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주역에 관한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챕터도 우리가 하루에 하나씩 읽기 좋게 분량이 나누어져 있어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주역이라는 것 자체가 호가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호불호가 갈리는 분야이듯이 이 책의 내용들도 다 맞다고도 틀리다고도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하지만 나의 좋은 운명을 만들기 위해 참고해야 할 행동, 마음가짐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책이니 참고해보시고 나만의 좋은 운명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